자치경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 생활안전과 교통, 가정폭력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중립성 문제, 여기에다 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무늬만 자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과 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자치경찰위원이시죠. 대전시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웅주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 나와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도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는데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같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인력의 구성, 기능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자치경찰제가 한 40일 남았나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교수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전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제 추진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자치경찰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경찰이 하는 교통이나 범죄 예방 활동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다면은 자치경찰은 이제 17개 시도에서 그 눈높이를 주민에 맞춰서 어촌 경찰, 도시 경찰, 농촌 경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필요에 맞춰 가지고 치안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이번에 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된 것이 검경 간의 어떤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제도나 문화가 바뀌는 것은 어떤 결정에 의해서 거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토양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자치경찰은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나라가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미군정 시대부터 미군정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경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넘겨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본 것이죠. 미군정은 말 그대로 미국에 의한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국 경찰 시스템을 사실 먼저 고려했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전국이 워낙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찰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시간 내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61년도에 군사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보류가 됐죠. 자치라고 하는 것이. 60년 이상 계속 이어져온 거군요. 그래서 91년도에 다시 시도를 하고 95년도에 다시 시도를 해서 지방자치는 이루어졌는데 자치경찰은 아직 유보적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30년 후가 되는 2021년도에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첨언하면 사실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종래 우리가 익숙한 대전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이 대전시 경찰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전경찰청으로 그렇죠. 바뀌었죠. 예. 지방을 뺐다라고 하는 네네. 것이죠.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빼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방이라고 하는 말을 빼므로써 그 조직이 보다 건강해지고 그 효과가 국민한테, 우리 시민한테, 도민한테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치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사실 뭐 경찰 권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경찰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국가수사본부라는 생소한 단어도 나오고 거기다 자치경찰제까지 이렇게 경찰 권력이 세지는데 분산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예. 자치경찰제 뭐 도입된 배경 뭐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요, 행정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그리고 마지막이 경찰자치예요. 네.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됐다는 측면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런 정치적인 의미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두 번째 의미가 저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와닿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행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에서의 그런 비효율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치경찰 3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뭐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처음에 초기 대응은 경찰에서 합니다. 범인을 제압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네. 후속 조치, 예를 들면 피해자를 이제 구호하고 보호 조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네. 근데 기존에는 이것이 이원화된 형태로 해서 업무 어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치경찰 3으로 분류가 되고 자치경찰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어떤 연계성 부분입니다. 네. 지방자치의 완성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럼 자치경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때하고 다르게 네. 이 주민과 밀접한 그런 부분에서 일하게 됩니다. 네. 관할구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생활안전, 교통, 네. 경비, 네. 수사 업무를 좀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생활안전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네. 그 우리 방범 CCTV를 운영한다든지 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활동 이 일을 생활안전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은 교통 단속이라든지 교통 시설물 개선. 그다음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분야는 또 이제 다중 혼잡 경비라고 지역 축제라든지 그럴 때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업무는 소년범이라든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수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실종 그리고 경범죄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분야별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김 박사님,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뭐 지구대에서 우선 나와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하고 그게 뭐 형사과는 이제 서로 이첩이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다 이제 업무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게 중복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이 업무 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잠시만요.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 경찰법 4조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 그 국가경찰 사무를 함께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그 경찰법의 근거가 있을 때 네, 네. 그 사무가 나열된 방식이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국가경찰이 이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일선 경찰관의 예를 들어봤을 때 지구대 파출소 단위에서 네. 예를 들면 수사 업무를 그러니까 그 주치자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네, 네. 그건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주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주치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이게 국가경찰 사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무를 한다 하더라도 교통범죄를 수사할 때 그 교통범죄 수사 자체에 있어서는 자치경찰 사무인데 네, 네. 이 수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속에서 살인 행위가 만약에 네, 네. 확인이 됐다 하면 이게 또 국가경찰 사무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장 속에서 일선 경찰인 그 지구대 파출소 단위의 경찰관들이 네, 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에 혼란이 오니까 네, 네. 어떤 부분의 그 사무를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대한 혼란들이 좀 가중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네, 네. 뭐 기능의 중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이 일원화된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만 네, 네. 하는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 사무인데요. 네, 네. 즉 하는 일이 기존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사무가 구분되고 그 사무별로 지휘감독 체계가 달라질 뿐이라서 오히려 기능의 네네.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휘 체계의 혼선의 문제가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지휘체계 혼선이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최일선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무별로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지휘 체계의 혼선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주치자가 있어요. 주치자를 이제 돌보는 건 자치경찰의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치자가 누굴 때렸다. 그럼 이건 또 이제 국가경찰 업무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사 되면 업무가 예, 해당이 예. 될 거고 예, 또 주치자 보호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가 해당이 될 거고 예, 예. 이 두 가지 업무를 똑같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여기다도 해야 되고 여기다도 해야 되고 또 두 네. 양쪽에서 지휘를 받게 되는 네, 그런 네. 형태의 혼선의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네, 네,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형태는 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 재정이 다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형 자치경찰제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이 형태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 재정이 그대로 하나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이론적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간에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는데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휘체계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원론 때 나눠지고 사무도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내 일이냐 너 일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그 공백도 있을 수도 있고 중복도 네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예, 지금은 국가경찰 조직에서 예.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누다 보니까 예. 그 한 경찰관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네네.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네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네네. 약간 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원제로 갔을 때 조직을 나누었을 때처럼 그런 혼란이나 지휘체계 혼선 이런 것은 오히려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데 예. 일선에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지휘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시도 경찰청장에게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과 밑에 경찰서장과 관련된 지휘 라인, 명령 체계 라인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단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선 이제 자치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하다가 불응하고 달아났을 때 그에 따른 대응은 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예. 음주 단속 분야는 교통 그 단속 분야인데요. 교통은 자치경찰 자치경찰입니다. 사무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 사무인데 이제 음주 단속하고 도주를 해가지고 어떤 뭐 사람을 치었다든지 그러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도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뺑소니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경찰 사무로 되고 이제 수사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의 그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간단한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이 하고 그 뺑소니 사망사고라든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수사 나중에 이제 도둑놈을 잡고 그걸 수사하는 거는 수사 국가경찰 사무인 수사고 그다음에 누가 뭐 실종이 생겼다 누가 우리 애가 어디로 가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신고를 받으면은 그건 이제 자치경찰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그거를 이제 수행하고 어떤 그 나중에 그걸 이제 수사 경찰한테 인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 가출인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인 여성 청소년 그쪽 그 자치경찰한테 일선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그쪽으로 인계하게 되는 그런 그 운영 방법입니다. 뭐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뭐 자치경찰이 이제 뭐 긴급 체포권 같은 것도 좀 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 닥쳤던 뭐 쳐다보듯이 문만 쳐다보듯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다만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사무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그리고 자치라는 표현 자체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경찰제예요. 그리고 뭐 진정한 자치경찰, 즉 이원화 형태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휘체계 혼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하위 일선 부서에서는요. 몸은 하나인데 세 가지 사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보고 체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청장만, 그 경찰청장만 지휘감독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국가경찰위원회랑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형태밖에 안 되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 거는요. 기존에 국가경찰이 하던 일들을 좀 달리하라.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 법적으로는 많이 줬어요. 근데 실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럼 김 박사님,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한계도 말씀해 주셨고 무늬만 자치경찰제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 치안에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겁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런 부분. 저도 어떻게 보면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결이 좀 비슷한데요. 시도경찰위원회나 시도 그 단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얼마큼 그 자치경찰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경찰위원회 관련된 인사권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사무를 평가하거나 어떤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냐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그 자치 사무를 발굴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임과 권한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어떤 장점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치안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 지역 주민들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 그 경찰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도경찰위원회 어떤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교통체계라고 하면 교통체계를 위한 그 신호등이라든가 그 횡단보도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민의 의견들이 있었으면 국가경찰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치경찰제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그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한테는 좀 체감 효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김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김 박사님도 그렇고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든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적이다. 또 완전한 형태의 자치경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하부이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치경찰은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치안 정책의 관점 방향을 국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수립하고 지방이 그 일을 나눠서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자치경찰을 하게 됨으로써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대전 시민 혹은 충남 도민 혹은 충북 도민들을 니즈를 좀 오히려 경청하고 그것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자치의 개념이다, 자치경찰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부이제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 하는 벌써 제가 자치경찰위원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하는 의미가 실제로 인사와 정책과 또 기타 평가까지 상당한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도경찰청장이 다른 통상의 위원회를 대하듯이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권한들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도 벌써 지휘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자치라는 말에 대한 뭐 해석부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이미 도입이 된 마당에 좀 다른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그 부분 좀 얘기해 보고 갈게요. 그 자치경찰제가 시도마다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립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폭언 논란 때문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요. 대전도 뭐 여성의원이 없다는 뭐 이런 시민단체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 구성은 뭐 우리 과장님은 뭐 지금 지금 과장님보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먼저 듣고 과장님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김 교수님, 자치단체 구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그 구성 요건은요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민주성, 또 이제 대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문성이야,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전을 이제 우리 이상훈 교수님 계시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위원들 7명 정말 개별적으로는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전문성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 말이 좋아서 정치적 중립성이지 사실 그 추천권자의 특히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냐, 허수아비 역할을 하느냐의 여부거든요. 뭐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소신들이 있으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3번째 민주성, 대표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상훈 교수님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여성 위원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성된 7명들 보시면 정말 뛰어난 전문가들이시지만 사실 자치경찰 사무라는 게요. 여성, 인권, 주치자 보호,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 생활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이 저는 가장 큰 뭐 결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50, 70대예요. 50대 이상이세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시대에 지금 큰 화두가 뭐 참여와 공정, 기획운동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성별, 그리고 세대 간에, 연령 계층 간에, 직능별 이런 민주성과 대표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런 위원회 구성이 발표됐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그 허태정 그 시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임명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시장이었으면은
반려해서 다시 재구성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스펙트럼이 좀 좁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반론할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예,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그 뭐 충남도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구성 논란 뭐 몸담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그 초대 자치위원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가지고 중도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은 우리 지금 그 사무국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잘 지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자랑하자면은 3월 3일 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처음 하셨죠. 그래서 도의회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3월 31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구성돼가지고 지금 도청 별관에서 지금 경찰관 13명, 도청 공무원 20명 해가지고 33명이서 지금 근무를 4월 1일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지금 2번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열었고 정말로 그 열심히 지금 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초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 하러 벌써 한 5, 6 경찰청에 많이 준비하는 그 분들이 와가지고 견학도 하고 자료도 좀 복사도 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까지 아마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끼어들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경찰청장을 지휘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2번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지휘해가지고 진짜로 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난번에 4월 15일에 논산 그 탑정호에서 대학생이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승용차가 방울타리를 넘어가고 탑정호로 15m 깊이입니다. 거기에 추락해가지고 안타깝게 대학생 모두 5명이 사망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10일 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거를 안건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충남을 한번 빨리 발빠르게 한번 대응해 보자. 충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탑정호 거기에 대해서 충남 경찰청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 사고 원인도 조사를 하면서 그 교통 시설물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뿐 아니고 전 충남도 내 유원지라든가 관광지에 그 교통 안전을 전부 점검을 해라. 그리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서 5월 17일 날 지금 3차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충남경찰청에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발빠르게 우리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그 주민을 위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한 그 사례로 어떻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 뭐 일단 반론 기회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스펙트럼이 좁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위치를 너무 멀리 앉혀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론을 아주 세게 하셨는데요. 특히 뭐 최악 중에 최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항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사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명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5개의 추천 주체가 있습니다. 지명권자를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쪽에서 여성위원이나 특히 또 인권위원 이런 쪽을 위촉하겠지라고 가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됐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그런 구성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그걸 거부하지 못하게 각 추천 주체들이 민주성을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문성을 혹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자유롭게 추천해서 그것이 구성되도록 한 것이지 임명의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청장님이 이제 여성 청장님이시고 또 그런 그 논란이 대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청주에서 오시느라고 대전의 이 언론이 뜨거웠던 거를 잠시 간과하셨는데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저희들 그 출범식 할 때도 피켓팅 시위를 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사무국에도 여성 총경을 과장으로 모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위원회만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인권단체와의 어떤 정례적인 협의회 이런 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인권위원회에 관한 논란도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이렇게 보면 인권위원회 자격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대학 교수나 판사, 검사, 변호사나 이런 직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인권에 조예가 있으신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침 이 대전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부장 판사님 출신의 변호사님이 계셔서 인권 문제는 또 그것으로 이렇게 좀 보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 주민을 대표하느냐 시장을 대표하느냐 했을 때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인사권이 시도지사한테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성이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 차원에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지방 권력과 지방 토호들과의 결탁 이런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되는데요. 김 박사님 이 부분은 제도가 정비가 될 때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 앞서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부분의 인적 구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함의를 좀 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김영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인적 구성을 좀 다양화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치경찰제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가 현재 그러한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전문성 부분에서의 그 오해들을 사고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이 축소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또 그 개입을 해서 시도경찰위원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기 안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도경찰위원회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또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내에서 이게 성패의 요인으로서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식에 관한 논의가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고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법에 자세히 명시돼 있듯이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통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사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왜 이제 제대로 나서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시민적 통제 장치들이 잘 작동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좀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요. 그 정치적 중립성 키워드 그 자체는요. 완전히 쌍팔년도 그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토착 세력 또는 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얼마나 독립해서 대리인 역할, 형식적인 허수아비 역할을 안 하느냐.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얼마나 독자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돼서 그 질적인 성격을 바꾸느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라고 하면 결국 제가 예상하는 것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조율된 의견을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충북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대전에서의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간과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대응을 하셨다라는 측면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민주성 말씀드렸는데 일단 개별적인 위원들의 역할보다는 만들어진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명이 딱 만들어진 대전자치경찰위원회를 딱 봤을 때
여성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엘리트 그룹이고 50대 이상이고 네. 이건 누가 봐도 그 대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아닌가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과장님 그 지금 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을 좀 새롭게 해주셨는데 뭐 어떤 지방 권력과의 유착 이런 부분보다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 그렇게 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부분에 사무국에 대해서는- 지금 몸담고 계시잖아요. 예, 사무국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에 걸친 그 위원회를 하는 걸 지켜보고 네, 네. 거기에서 참석도 하고 제가 보고도 하고 해본 결과 네, 네, 그리고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정치적 중립 문제가 이 의안 같은 게 보면은 경찰과 관련되고 이게 주민을 어떻게 하면 뭐 좀 진짜 편안하게 하고 주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구성 문제,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네, 실질적인 거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됐고 네. 거기서도 이제 각자 그 위원들이 뭐 다양한 그 계층이나 다양한 그 직업 그런 데서 네, 네. 근무하는 분들이라 거기서 또 들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경찰청하고 이렇게 또 사무국에서 네, 그런 네. 부분은 그 어떤 의안 같은 것도 조율을 하고 네, 먼저 네.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 정치적 중립에서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장이나 도지사나 시도지사가 어떤 입김을 작용한다면은 그 하기 전에 뭔가 그 직원 인사 문제라든가 징계 네, 문제 네. 그런 문제를 뭔가 잘못되는 거를 그 입김이 작용하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인사 규칙을 만들고 지금 네. 감사 규칙도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네. 어떤 그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제도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예. 거수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교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김 교수님 지적대로 그런 거수기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을 도입해 오면서 주로 논의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너무 확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경찰법에는 이제는 국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치안에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시장 도지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것, 민선도지사라고 하는 분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직에 나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위한 우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17개 조각으로 권한이 분산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하나의 권한을 경찰권을 이제 17개로 나눴고요. 또 이것이 전국의 시, 군, 구,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226개의 시군구가 있고 또 읍명동까지 하면은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들이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직을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제주도 얘기 짧게 좀 해볼까요? 제주도가 2006년인가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확대 서비스를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즉각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지만 또 반면에
국가경찰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해서 행정력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주도 자치경찰 한 분이 제가 무슨 경찰입니까? 저 주차관리요원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대전, 세종, 충남 자치경찰제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김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주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번에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랑은 네. 약간 틀이 다른데요. 네. 애초에 그 정부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안을 만들 때 이번 정부에서 제주 자치경찰제와는 좀 차별화된 방식을 좀 택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일원화 형태로 이제 좀 수련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자치경찰제로 돌아가 봤을 때 제주자치경찰제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네네. 물론 이제 지역의 어떤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그 나름대로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가진 한계는 기존의 국가경찰제가 가지고 있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한도 적고 네네. 예산도 적고 조직도 적고 인력도 적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줄여서 제주자치경찰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다양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수사권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네. 일선 경찰들이 교통단속, 교통수배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 네. 그 사람이 수배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도 국가경찰이랑 연계해서 이제 인계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없었죠. 보면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연 내가 경찰이냐라는 이제 네, 꼬리표가 네.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제주 자치경찰제가 갖는 의미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자치경찰제로 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방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지고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과학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함의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그 재원, 인력, 조직, 기능을 대폭 이완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지방으로 하여금. 그래서 지방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분권 체계를 만들어서 권한 네. 이양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자치경찰제 그 자치경찰 제도를 수행하게끔 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안을 했을 때 그 경찰청 이하를 지방경찰청 이하를 모두 자치경찰제화 하자라는 그 좀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향후에는 이원화된 형태로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자치경찰 예, 추가로 예.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은 미미했어요. 근데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창대해 갔습니다. 조직도 네.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가경찰에서 인력도 파견되고 권한도 늘어갔습니다. 네. 네. 뭐 처음에는 그런 비판이 많았죠. 근데 네. 제가 직접 제주자치경찰 여러 차례 갔거든요. 뭐 네,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같이 합동 근무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뭐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제주 자치경찰만의 특화 사무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네, 네. 예를 들면요. 제주공항에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그 관광을 가시면요. 그 네. 앞에 무허가 관광 업체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리고 예. 무허가 렌트카, 뭐 택시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런 무질서한 관광 질서들이 일소에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네, 물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환경과 관련된 파괴 행위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거와 관련된 특사경들의 활동이 눈부신 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이 간과했었고 전문성이 없었는데 그런 특화 사무들을 발굴해서 조민들에게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제가 같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는 뭐 201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치경찰 수찰차에 제 뒤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를 네. 주워서 치우는 거예요. 내려서. 네. 제가 국가경찰이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주도에는 렌터카 운전자들,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길 위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도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된다. 네. 그렇게 그 성심성의껏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 치안 서비스를 실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근데 국가경찰도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네, 그 말씀 여기서 드리고 우리가 그 저희 경찰- 근데 예.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되세요. 그런가요? 예, 네. 교수님 말씀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실효성 높이고 발전 방향 잡으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부터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 안쪽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뭐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경찰이 나는 주차 유도 요원이지 경찰이냐 이런 탄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경찰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은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고 법을 집행하고 범인 잡고 이런 것이 경찰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경찰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통 인력의 70 내지 80%가 범죄 예방, 순찰, 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경찰이고요. 그래서 주민이 경찰을 볼 때도 경찰에 대한 컨셉을 좀 넓혀야 될 것이고 경찰 스스로도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짚고 나가는 것이 경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경찰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을 보고 바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관이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떠맡게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24시간 현장 대응 체제를 좀 같이 마련해가지고 경찰이 지자체 관련된 그런 신고를 112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지자체에서도 같이 뭐 주차 위반 단속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뭔가 차고지 위반 막 큰 트럭이 뭐 아파트 앞에 있다든지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 이 경찰관이 할 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치자 문제하고 정신병자 응급입원 문제 그런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대전 다른 데는 한 13군데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은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지금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국가경찰이 갖고 있던 치안력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담보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해서 체감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능감, 체감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나가야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잘 연계될 수 있는 사무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가경찰의 어떤 저항이 클 거예요. 이제 그걸 극복해서 얼마나 각 시도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불과 한 달 보름 뒤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말은 정말 이럴 때 필요한 말이겠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되는 문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요. 사각지대가 없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